쓸모없는 것. 네가 집구석에서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어. 김은숙이 소리를 지르며 쓰러진 며느리 민서연의 배를 향해 무자비하게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쓰러진 채 배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습니다. 은숙은 폭행 후에도 며느리를 짐승처럼 멸시하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의 대통령의 핏줄을 더럽히려고 해. 그때 서연의 손목에 숨겨진 작은 감지기가 태아 위험 최고 등급 비상 상황을 알리는 신호를 대통령궁으로 전송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매일 멸시하고 발로 찼던 이 며느리가 이 나라 최고 권력자의 유일한 외손녀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끔찍하게 유산시키려 했던 뱃속의 아기가 대통령의 증손주라는 것을. 며칠 후 평범한 재벌가의 며느리에게 닥친 철통 경호와 무릎 꿇고 절규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민서연은 잔뜩 주눅든 표정으로 시어머니 김은숙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김은숙이 서연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산부인과 검사지를 은숙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임신 8주라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은숙이 검사지를 대충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은숙이 혀를 차며 서연을 향해 차가운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김은숙이 서연의 볼품없는 배경을 언급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정도 배경으로 우리 집안에 들어왔으면 좋은 핏줄이라도 데려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은숙이 서연에게 따졌습니다. 은숙이 순간 이성을 잃고 오른손으로 서연의 뺨을 힘껏 후려갈겼습니다. 서연은 고통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뱃속의 아기를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은숙이 다시 한번 서연의 뺨을 때려 서연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은숙이 쓰러진 서연을 보며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은숙이 서연의 배를 향해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서연은 배를 감싸 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옆방에 있던 남편 박도윤이 현관 쪽에서 이 모든 상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박도윤은 어머니의 격한 분노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저 주춤거리며 방관했습니다. 도윤은 이 무자비한 폭행을 보고도 어떠한 제지나 보호도 하지 못했습니다. 폭행 직후 서연의 손목에 숨겨진 작은 감지기가 태아의 비정상적인 생체 신호를 대통령 경호실에 보고했습니다. 경호팀장 강태성이 비상 상황을 감지하고 즉각 개입 명령을 내리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대통령궁의 긴급 통신망을 통해 경호팀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지금 당장 개입하지 말고 시어머니의 학대와 폭행 전 과정을 증거로 면밀히 기록해 달라고 지시했습니다. 강태성은 서연의 지시에 따라 현장 개입을 잠시 보류하고 철저한 감시와 기록만을 명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극심한 하열과 복통에 시달리며 침대에서 힘없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은숙은 아픈 며느리를 향해 꾀병을 부리지 말라며 냉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은숙은 서연에게 일어나 거실 청소와 설거지를 하라고 명령하며 학대를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뱃속의 아기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참아내며 억지로 몸을 움직였습니다. 도윤이 출근길에 잠시 방에 들러 아내의 핏기 없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작게 속삭였지만 은숙의 눈치를 보며 약국에서 사온 진통제를 건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눈물을 삼키며 진통제를 받아들었습니다. 대통령 박건우가 경호팀이 보낸 서연의 충격적인 보고서를 읽고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서연은 폭행과 학대의 후유증으로 음식은커녕 물 한 모금 넘기기 힘든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연의 체중이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탈수 증세까지 겹쳐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김은숙은 식탁에 앉아 신문을 펼쳐 들고서도 며느리의 힘든 상태를 외면했습니다. 은숙이 남편 박도윤에게 서연의 친정 배경이 사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말을 했습니다. 박도윤은 어머니의 차가운 태도와 아내의 위태로운 건강 사이에서 괴로워했지만 어머니에게 맞설 용기가 없어 끝내 침묵을 지켰습니다. 서연이 힘겹게 거실 청소를 하던 중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끼며 바닥에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쓰러지는 충격과 함께 서연에게 대량의 출혈이 발생하며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은숙은 처음에는 서연이 꾀병을 부린다고 비난했지만 핏자국이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서연의 생체 신호 감지기가 아이와 산모 모두에게 치명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경호팀에 최상위 경고를 발송했습니다. 강태성 팀장이 서연의 개입 거부 메시지를 무시하고 산모와 태아의 생명이 최우선이다. 즉시 현장 개입하여 병원으로 이송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도윤은 피범벅이 된 아내를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극심한 공포에 질렸습니다. 도윤은 늦게나마 서연을 안아들고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은숙은 도윤에게 자신이 폭행했다는 사실을 병원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다급하게 입단속시켰습니다. 경호팀의 지시에 따라 도윤은 서연을 대통령 주치의가 대기하고 있는 상급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했습니다. 서연이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수술실로 옮겨지는 동안 은숙은 자신의 처벌이 두려워 불안에 떨었습니다. 수술 직전 잠시 의식이 돌아온 서연이 의료진에게 희미한 목소리로 말을 남겼습니다. 서연이 우리 아이는 반드시 살려야 하는 이 나라의 귀한 생명이라고 의료진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서연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원 전체는 특수경호 인력에 의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사설 주치의 이강훈 박사가 응급실에 도착하여 곧바로 서연의 수술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이강훈 박사는 수술 집도의에게 서연과 태아의 안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엄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서연이 응급수술을 마친 다음 날 아침 병원 응급실 주변은 특수경찰팀과 경호원들이 삼엄하게 둘러싸 통제되었습니다. 병원장은 이강훈 박사를 만나자마자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강훈 박사는 서연의 수술 결과를 확인한 뒤 병원장에게 환자의 상태는 최고 권력자에게 직접 보고되는 상황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은숙은 병원 복도에서 벌어지는 이례적인 경호 상황을 목격하며 서연에게 숨겨진 엄청난 재력과 친척이 나타난 것인지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 시각 대통령 집무실에서 박건우 대통령은 강태성 팀장이 보고한 서연의 피습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대통령은 며느리가 폭행당하는 잔혹한 영상 앞에서 극도의 분노와 슬픔을 느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과의 긴급 화상회의를 미루고 강태성 팀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렸습니다. 박건우 대통령이 즉시 비상조치를 발동하여 가해자에게 법의 심판을 내리고 외손녀와 증손주를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강태성 팀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특수경찰팀을 통해 김은숙을 임산부 상해 및 태아 생명위협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강태성 팀장은
은숙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속하게 청구하는 법적 절차를 극비리에 진행했습니다. 수술을 마친 서연은 회복실로 옮겨졌고 무장한 경호원 2명이 병실 문 앞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외부 접근을 철저히 차단했습니다. 은숙이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서연의 병실로 접근하려 하자 경호원들이 단호한 태도로 그녀를 저지했습니다. 은숙은 평범한 며느리에게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삼엄한 경호와 통제에 자신의 통제권이 완전히 상실되었음을 깨달으며 절망했습니다. 박도윤은 경호원들에게 아내가 도대체 누구인지 물었지만 경호원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경호원들이 도윤에게 아내는 VIP의 직계가족이며 귀하는 현재 폭행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임을 엄중히 알렸습니다. 은숙은 경찰의 출석 요구서를 받고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대형 로펌들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소문만 듣고 수임을 모두 거절하여 고립되었습니다. 은숙은 자신의 탐욕이 불러온 이 모든 위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 수 없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은 창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경호 인력과 통제 상황을 통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 아래 놓였음을 느꼈습니다. 서연은 뱃속의 아기와 함께 이 거대한 권력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운명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김은숙의 오해와 속물근성이 최고 권력의 개입을 초래한 거대한 위기의 서막이었습니다. 극적으로 유산의 위기를 넘긴 민서연은 회복실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서연은 멀리 병원 옥상 헬리포트 위에 착륙하는 대통령 전용 헬기를 보며 자신의 신분이 더 이상 숨겨지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을 멸시하고 폭행했던 시어머니 김은숙이 이 나라 최고 권력의 심판대에 오르게 될 것임을 깨닫고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박건우 대통령은 주치의를 통해 서연의 회복 상태를 매시간 보고받으며 병원 전체를 최고 등급의 보안구역으로 격상시키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은숙은 경찰 조사를 피하며 변호사조차 선임하지 못한 채 도피 생활을 시작했고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존재를 건드렸는지 알지 못해 불안해했습니다. 박도윤은 어머니의 위기와 아내의 침묵 속에서 아내가 숨겨온 배경이 평범하지 않음을 깨닫고 뒤늦게나마 서연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퇴원을 결정했고 경호원들의 철통 같은 보호 아래 시댁이 아닌 대통령궁 직속의 비밀 안가로 이송되었습니다. 안가에는 최고급 영양사와 전문 간호사가 배치되어 서연의 건강을 극진히 보살폈고 서연은 학대와는 정반대되는 대우 속에서 빠르게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은숙은 도피 중 뉴스를 통해 대통령의 외손녀에 대한 보도를 접했고 자신의 며느리가 대통령의 손녀라는 충격적인 사실에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은 자신이 발로 차고 폭행했던 뱃속의 아기가 대통령의 증손주라는 현실을 깨닫고 극심한 공포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비관했습니다. 서연은 안가에서 할아버지 박건우 대통령과 화상통화로 만났습니다. 대통령은 손녀의 뺨에 난 상처를 보며 마음 아파했고 반드시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단호하게 약속했습니다. 서연은 할아버지의 든든한 보호와 뱃속 아기의 존재 덕분에 절망에서 벗어나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은숙은 도윤을 시켜 서연의 친정 부모를 찾아가 상황을 무마시키려 했으나 서연의 친정은 이미 경호팀에 의해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이 모든 상황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며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사과를 받으면서도 과거의 방광과 무책임에 대한 배신감을 쉽게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전환점을 통해 서연은 며느리로서의 굴종에서 벗어나 대통령의 손녀로서의 권위를 되찾았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위한 평화로운 환경 속에서 출산을 준비하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결의를 다졌습니다. 경호팀은 은숙의 재차 접근과 위협을 막기 위해 철통 같은 경비를 유지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니며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민서연은 경호팀과 의료진의 축하를 받으며 건강한 남자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탄생 소식은 대통령궁을 통해 공식 발표되었고 언론은 대통령의 증손주 탄생이라는 특급 뉴스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도피 중이던 김은숙은 TV를 통해 대통령궁이 공개한 며느리 서연과 아기의 사진, 그리고 대통령 손녀라는 명확한 자막을 보고 온몸에 힘이 빠지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숙은 자신이 그토록 멸시하고 폭행했던 여인이 이 나라 최고 권력의 직계가족이며 자신이 유산시키려 했던 아이가 대통령의 증손주라는 현실에 망연자실했습니다. 박도윤 역시 뒤늦게 뉴스를 통해 아내의 정체를 알고 충격에 휩싸였으며 어머니를 방관하고 아내를 괴롭힌 자신의 행동에 극심한 후회와 공포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대통령의 경호와 법무팀을 대동하고 체포를 피해 몰래 시댁으로 돌아와 숨어있던 은숙과 남편 도윤 앞에 나타났습니다. 은숙은 서연의 뒤에 선 경호원들의 위압감에 압도되어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은숙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이 내가 며느리로서 당신에게 당했던 폭행과 멸시를 잊지 않았다고 은숙에게 똑똑히 일러주었습니다. 서연은 임신했을 때 당했던 끔찍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모든 가족 앞에서 담담하게 털어놓으며 억눌렀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숨기거나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고 서연 앞에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오열했습니다. 은숙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이제야 깨달았다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통령 법무팀이 즉시 경찰에 제출한 증거와 서연의 진술을 기반으로 은숙에게 체포영장이 집행되었습니다. 은숙은 임산부 상해죄로 현장에서 특수경찰팀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박도윤은 눈앞에서 어머니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충격과 죄책감으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서연은 체포되어 끌려나가는 은숙을 냉정하게 바라보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느꼈습니다. 서연은 도윤에게 이 모든 것은 당신의 가족이 나에게 저지른 죄의 대가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은 아이를 안고 다시 안가로 돌아섰고 이로써 며느리로서의 굴종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이 절정의 순간은 신분 역전이 가져온 통쾌한 심판이었고 서연이 한 아이의 어머니이자 대통령의 손녀로서 독립하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시청자들은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의 통쾌함과 함께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김은숙이 구속된 지 한 달 후 박도윤은 뒤늦게 진심으로 참회하는 편지를 보내며 안가를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서연에게 용서를 구하고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서연은 과거의 방관을 이유로 별거를 선언하며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돌보던 전문 의료진은 정기 검진 중 아이에게서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선천적으로 약했던 심장 부위가 폭행 후유증과 조산 위기로 인해
희귀 심장 질환으로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두 번째 위기 소식은 대통령궁과 서연에게 엄청난 충격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 박건우는 즉시 국내외 최고 심장 전문의들을 소집하여 아이의 상태를 점검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한편 보석으로 풀려난 은숙은 자신의 모든 재산이 몰수될 위기에 처하자 마지막 남은 탐욕으로 손주를 이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숙은 도윤에게 접근하여 아이를 잠깐이라도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척하며 안가 주변을 은밀하게 배회했습니다. 은숙은 경호원들의 순찰 공백 시간을 노려 아이가 탄 유모차를 강제로 빼앗아 황급히 도주했습니다. 아이 납치 사건은 대통령 경호 시스템의 중대 허점으로 기록되었고 강태성 팀장은 전국의 경찰력을 동원하여 은숙의 도주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은숙은 인적이 드문 폐공장에 숨어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최후의 협박을 했습니다. 은숙이 아이를 돌려받고 싶다면 모든 고소를 취하하고 재산권을 포기하라고 서연에게 소리쳤습니다. 경찰이 폐공장을 포위하기 직전 아이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며 생명이 위독해졌습니다. 은숙은 아이의 위중한 상태에 자신의 탐욕을 후회하며 극도의 공포 속에서 결국 자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는 경호팀에 의해 즉시 구출되어 최고보안 병실로 긴급 이송되었고 심장 질환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곧바로 긴급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박도윤은 어머니가 납치에 관여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이제 재산이 아닌 아이의 생명 앞에서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절망했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두 번째 위기는 시어머니의 폭행이 가져온 비극적인 결과였으며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대통령궁은 아이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긴급 조치에 돌입하며 전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연은 아이의 침대 곁을 떠나지 않고 필사적으로 간호했습니다. 아이의 생명이 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박건우 대통령은 국내외 최고의 심장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국가 의료 비상팀을 소집했습니다. 비상팀은 24시간 내내 수술 준비에 돌입했고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첨단 의료 기술이 총동원되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던 김은숙은 아이가 자신의 폭행과 탐욕 때문에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비로소 진정한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숙은 경찰에게 간절히 부탁하여 서연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편지에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아이의 치료 기금으로 써달라는 내용과 함께 자신의 죄를 속죄하고 싶다는 간곡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통령 법무팀은 은숙의 재산 기부 의사를 받아들였고 그녀의 전 재산을 신속하게 처분하여 아이의 치료 및 재활 기금으로 사용하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박도윤은 어머니의 충격적인 결정과 진심 어린 속죄의 의지를 보고 어머니가 드디어 인간적인 면모를 되찾았다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도윤은 서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아내의 심적 안정을 돕는데 헌신했고 서연은 조금씩 그의 진심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아이의 생명을 건 긴급 심장 수술이 시작되었고 병원과 대통령궁 전체가 성공을 간절히 기원하며 숨죽였습니다. 수술 성공 직후 은숙은 경찰의 허가를 받고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은숙은 서연 앞에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과거의 모든 폭행과 멸시에 대해 오열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은숙이 내가 돈을 탐했던 죄 때문에 귀한 아이가 아프게 되었다고
절규하며 부디 자신의 참회를 받아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서연은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눈물과 참회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법적 처벌은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연은 은숙에게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으로 아이가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재산 기부를 통한 속죄의 행위는 받아들였습니다. 아이의 생명은 지켜졌고 은숙의 물질적 희생과 정신적 속죄를 통해 가족 간에 꼬였던 관계가 회복될 여지를 남기며 두 번째 위기는 해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력의 보호와 개인의 속죄가 결합하여 비극을 극복해내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이의 심장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첨단 재활 프로그램이 가동되었습니다. 아이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으며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서연은 아이의 회복 과정에서 남편 박도윤이 곁을 지키는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그가 진정으로 각성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서연은 도윤과 화해를 결정했고 두 사람은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로 거듭났습니다. 서연과 도윤은 아이의 첫 돌을 맞아 대통령궁의 안가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조촐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박건우 대통령은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며 가족의 평화를 알렸습니다. 박도윤은 어머니의 잘못을 교훈 삼아 재물이나 배경에 집착하지 않고 아내와 아이를 존중하는 따뜻한 가장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김은숙은 법적 처벌을 마친 후 자신이 기부한 재단에서 봉사활동에 전념하며 참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은숙은 봉사활동 중 우연히 서연과 건강하게 뛰어노는 손주를 멀리서 보게 되었습니다. 은숙은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이제는 손주를 욕심내는 대신 건강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세간에는 이 사건이 속물근성이 최고 권력자의 심판을 받은 사례로 기록되었고 사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대통령 박건우는 임기를 마친 후 손녀 서연과 증손주가 사는 안가에 머무르며 행복한 여생을 보냈습니다. 서연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임산부를 돕는 비영리 재단을 설립하며 주체적인 사회사업가로 활동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굴종적인 며느리가 아닌 강인한 어머니이자 권위 있는 지도층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화창한 봄날 대통령궁의 정원에서 박건우 대통령과 서연, 도윤, 그리고 건강하게 뛰어노는 증손주가 함께 환하게 웃으며 다정한 포옹을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탐욕과 오만으로 가득했던 시어머니 김은숙의 멸시와 폭행은 결국 한 가정을 파국으로 몰고 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손녀라는 거대한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 파국은 정의로운 심판과 극적인 신분 역전의 결말로 이어졌습니다. 최고 권력의 보호 아래 생명을 지켜낸 민서연은 굴종의 굴레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았고 남편 박도윤은 참회를 통해 진정한 가장으로 거듭났습니다. 김은숙 역시 전 재산을 내어놓고 봉사하는 삶을 통해 속죄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과 지위가 아닌 오직 진실한 마음과 가족의 사랑만이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한 여인의 용기와 한 아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서연과 도윤 가족의 앞날에 영원한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사연을 마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